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87회 기출문제로 진행하는 파이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7회 문제의 합격률을 보시면은 21.89%예요. 이것도 이렇게 높은 합격률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번 문제는 약간 이론 시험이 약간 까다롭게 나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문제는 어디서 나왔나 보면은 이렇게 회계 기본 원리에서 두 문항, 유동자산에서 한 문항, 비유동자산에서 한 문항, 부채와 자본, 수익과 비용에서 각각 두 문항 이런 식으로 이제 재무회계 부분에서 이렇게 골고루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가 회계가 네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 항목이 세 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을 보시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이거 잘 나오는 문구입니다. 여러분들 뭐 당연히 재무제표는 뭐 담당자, 회계 담당자가 작성하는 거지만 그 책임은 당연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경영진한테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자, 이번 문제도 이번 문항도 맞는 거죠. 재무 상태는 재무 상태표에서, 경영 성과는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현금 흐름은 이제 현금 흐름표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공정하게 표시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문만 이제 그 기업재무회계 기준에 가서 보시면은 중요한 항목은 이렇게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 표시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의 주식회사의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문항입니다. 자, 2번은 다음 중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실무를 푸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일단은 여기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뭐냐면 보면은 시작은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자, 이 네 가지의 그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작성되는 거, 여러분들이 실무를 풀면서도 가장 나중에 확인하는 게 뭐예요?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끝에 리을로 끝나는 문항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리을로 끝나는 문항이 1번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1번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는데, 한번 여기 체크를 해보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실무 문제에서도 다루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뭘 먼저 작성해야 돼요? 원가가 있으니까 제조 원가 명세서를 먼저 작성해서 거기서 무엇을 도출해내야 되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산출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로 가죠.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의 그 매출 원가에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면 손익계산서에서 뭐가 결정이 돼요? 단기 순손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단기 순손익이 결정이 되면 요거 이제 손익계산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클릭해요? 우리가 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거를 우리가 클릭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불러오게 해가지고 그 단기 이 손익계 단기 손익계 순소익,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순손실 이 부분은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러오면은 여기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 결정이 돼서 요거를 우리가 적어놨다가 뭘 클릭해요? 재무상태표를 클릭해서 거기다 그걸 반영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순서대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은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고자산에 대한 그 평가 방법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세 가지를 잠깐 먼저 한번 리뷰를 해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선입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먼저 구매한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판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선입선출법이 일반적인 물류 흐름과 일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먼저 사온 물건을 계속 안 팔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상하거나 아웃데이티드 되기 때문에 나중에 더 팔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 이 선입선출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은 그 최근의 공정원가에 가장 가깝겠죠. 당연히 가장 최근에 사온 것이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재고로 남을 테니까 그게 이제 시장의 공정가가 가장 가까운 게 가깝게 처리가 되겠죠. 이게 이제 선입선출법이고, 두 번째가 이제 후입선출법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최근에 사온 걸 가장 먼저 판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과 비용의 매칭이 잘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평균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먼저 사온 거 다음에 나중에 사온 거의 가격을 평균을 해서 매출 원가나 재고 자산을 확정하는 것을 평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그 한번 리뷰를 해본 다음에 요 문제를 보면 1번에 보시면 후입 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이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은 선입 선출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문항을 한번 이렇게 쭉 금방 보시면은 2번은 선입 선출법을 적용 시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그렇죠? 이거 선입 선출법의 정의예요. 자, 세 번째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평균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가 적게 계산된다. 이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면 먼저 사온 것을 먼저 판다고 했으니까 먼저 사온 건 가격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평균법은 먼저 사온 거하고 나중에 사온 거를 평균 내서 가격을 매긴 거기 때문에 선입선출법보다는 매출원가가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4번은 총평균법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총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과 단기에 매입한 상품에 대해 평균 단위당 원가로 기말 재고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게 총평균법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은요. 다음은 주서초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출 내역이다. 주서초의 재무상태표에 계산될 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물어봤기 때문에 개발비로 무형자산화 처리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연구개발비, 연구활동비로 나가는 비용 처리되는 비용 처리되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비로 우리가 이렇게 무형자산화 할 수 있는 거는 무형자산의 3대 요소인 이 식별 가능, 통제 가능, 미래 경제적 효율이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그러한 비용을 우리가 개발비 처리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새로운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때 그 시도하는 것이 보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가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연구 단계는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보면서 무엇을 개발해야 될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 단계에 들어간 연구비는 모두 다 단기에 비용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단계로 들어왔을 때도 이걸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이 개발 단계라 할지라도 이것이 이 개발을 하면서도 그 물건을 어떤 걸 개발하겠다고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연구 단계다. 아직 개발 단계가 아니고 연구 단계라고 한다면 이거를 비용 처리해야 되고, 이제 정말로 개발 단계에 들어간 것만 자산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기 중에서 어떤 것이 비용이고 어떤 것이 개발비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분류를 해봐야 돼요. 첫 번째 가를 보시면은 연구 활동비, 대표적인 연구 개발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비용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 거고요. 자, 나번에 보시면은 생산 전 모형의 설계 및 제작 비용이에요. 자, 생산하기 전에 모형을 설계하고 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연구 단계도 끝났고 개발 단계에서도 개발 단계 연구 단계도 끝난 겁니다. 진짜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모형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미래에 이 제품을 팔므로써 효익을 얻을 수 있는 비용인 거죠. 그래서 납어는 이제 개발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모아놨다가 나중에 감가상각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상각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답번에 보시면 개발 활동에 사용할 기계 장치의 취득 원가. 요 답번하고 라번을 잘 보세요. 라번은 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비. 자, 이거 둘 다 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그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할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비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개발비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게 취득 원가예요. 우리가 어떠한 유형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취득 원가를 비용 처리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단계에 그걸 다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감가상각을 해서 그걸 비용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감가상각을 하는 요것만 개발비가 되는 겁니다. 자, 마번에 보시면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대체안의 탐색 평가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건 뭐예요? 이거야말로 정말로 연구 단계의 연구 개발비인 거죠. 뭘 개발할지 몰라서 뭘 해볼지 뭘 개발해 볼까 하고 탐색하는 비용. 그래서 이런 건 개발비가 아니라 연구 활동 비용이니까 이것도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래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 가, 다, 마가 돼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까다로운 문제이긴 합니다. 자, 이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의 액면 금액에 발행 주식수를 곱하여 결정된다. 그렇죠? 여기 자본금 제가 정의 써놨습니다. 발행 주식의 액면가에, 그렇죠? 모든 액면가를 더한 걸 얘기한 거니까 1번은 맞는 말입니다. 2번,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몫으로 자산에서 채권자의 처분인 지분인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은 그 대차할 때 다 배우신 거잖아요. 여기가 자산이 되는 거고, 여기가 부채가 되는 거고, 여기가 자본이 되는 거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3번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손익의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단기 순이익에 반영된다.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단기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자본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런 그 매도 가능 주식, 매도 가능 증권의 그 연말에 시장 가액으로 재평가해서 이거를 이제 기타 폭의 손이익,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은 이익, 손실이 나면 손실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데, 정산을 해주는데 연말 결산을 해주는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단기 순이익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순이익에 반영된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의 이익잉여금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은요. 5번, 6번 연달아서 자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자, 자본 조정 항목을 먼저 볼게요. 자본 조정은 차감 계정하고 가상 계정이 있는데, 대표적인 차감 계정이 자기 주식, 그 다음에 자기 주식
가처분 손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감자 차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체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자기 주식하고 그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대표적으로 자본 조정에서 차감 계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산 계정에 뭐가 있냐면 주식 매수 선택권이 가산 계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대표적인 자본 조정의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다? 2번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위에서도 좀 전에 봤던 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뭐에 해당한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하고 6번 문제는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제 이 항목에서는 5번하고 6번이 완전 연관되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수익은 실현주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렇죠? 실현주의를 기준으로 계산한 실현주의 기준. 그렇죠? 실현주의 기준에서 금액이 확정이 됐을 때 이거 맞는 말이고 2번에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손익계산서 작성 원리예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맞는 말입니다. 자, 3번에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니라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리 보면 수익과 비용의 총액 표시, 그러니까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4번은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당연히 발생주의로 하는 거죠. 이거의 반대말은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재무 회계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회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품의 매출 원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처음에 기초 상품 재고액, 그렇죠?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그 다 회기년도 동안 사온 순 매입액,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에 남은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주면 그것이 이제 그 단기의 그 상품의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보기에서 보시면 이거 순 매입액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총 매입에다가 뭔가 원재료를 사오고 상품을 사오면 그거의 재반비용, 운반비를 다 그 상품의 원가에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매입액하고 매입시 운반비를 더해서 순 매입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 보시면 이 총 매입액이 1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 매입액이 15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더해줘야 돼요? 운반비 5만 원을 더해서 순 매입액이 15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나머지 기초 상품 재고액 3만 원에다가 요 순 매입액 155만 원을 더해주고 기말 상품 재고액인 만 원을 빼주면은 157만 원이 이 상품의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거는 매입시 운반비를 그 총 매입액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9번은요. 다음 중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옳지 않은 설명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원가 3요소의 기말 제공품과 기초 제공품을 반영하여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해서 남은 기말 제공품을 빼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는
그 단기에 필요한 집적 재료 원가, 집적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한 것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원가 3요소 이게 단기 총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기말 제공품과 기초 제공품을 반영해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을 보시면 기말 원재료 가격이 기초 원재료 가액보다 작을 경우 직접 재료비는 단기 매입 원재료비보다 커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잘 헷갈린다고 하시면은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을 보시면은 자. 직접 재료 원가라고 하는 것이 기초 원재료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걸 더해서 기말 원재료 남은 걸 빼주면은 그게 이제 직접 재료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에서 보시면은 기말 원재료 가액이 기초 원재료 가액보다 작을 경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번 임의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말 원재료 가격이 기초 원재료보다 작다라고 하면 기초가 만약에 100이다라고 하면 기말 원재료를 한 50으로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100에서 50을 빼주면 50이 남잖아요.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가 단기 매입보다 50 정도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가 단기 매입 원재료보다 커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이 좀 어렵다 싶으면은 공식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편한 숫자를. 뭐 150 아니면 15 이런 식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번은 맞는 말이에요. 자, 3번은 기말 제공품 가액이 기초 제공품 가액보다 작을 경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보다 커진다. 이것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초 제공품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작대요. 아까랑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기초를 100, 기말을 50으로 놓으면은 이게 보시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50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은 단기말 미지급 급여가 정기말 미지급 급여보다 작을 경우 단기 발생액은 단기 지급액보다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1, 2, 3번까지 여러분들이 다 확실하게 푸셨으면 답은 뭐 4번일 테니까 남아있는 건 그렇게 푸셔도 되지만 한번 보시면은 자, 급여 지급, 단기에 급여를 지급한 거는 항상 그 단기에 지급한 거는 단기 발생액에다가 정기에 발생했는데 못 준 거 미납분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단기에 발생을 했지만 안 주고 다음 단계로 넘으면 2월한 부분 그거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게 단기에 어떤 것이 단기 지급액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에 발생한 거에서 전달에 발생했는데 못 준 걸 더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발생했지만 못 주고 넘긴 2월 부분 미지급액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또 한번 보시면은 이 단기말 미지급 급여가 정기말 미지급 급여보다 작다. 단기말 미지급 급여가 50이라고 하면은 정기말 미지급 급여를 100으로 쳐주시면은 자, 이거는 그러면 단기 급여 지급액은 단기 발생액보다 더 50만큼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발생액이 단기 지급액보다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지급액이 단기 발생액보다 커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리는 건데 자, 이거는 이렇게 말로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테니까 이렇게 공식을 써놓고 이렇게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크다 작다 하면은 어떤 거를 100으로 두고 어떤 걸 50으로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면은 금방 이해하기 쉬워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0번은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다 더해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직접 재료비라고 하는 거는 기초 원재료 재고 남아 있는 거에 단기 원재료를 매입을 해서 기말 원재료 재고 남아 있는 걸 빼주는 게 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고쳐주면 뭐예요? 결과적으로 단기 원재료 매입한 거에서 결과적으로 단기에 그 원재료의 재고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증가했다라고 하는 건 기말 원재료가 더 많은 거니까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재고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는 기초가 더 많은 거니까 이거는 감소분은 플러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에서 보시면은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기 원재료 재고 증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증가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말에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은 빼줘야 한다는 겁니다. 단기 원재료 재고 증가액은 기초 원재료 재고에서 기말의 원재료 재고를 빼준 것만큼 그 기말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을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빼주는 게 20만 원이고 단기의 원재료를 구매한 거는 얼마죠? 250만 원이에요. 그렇죠? 250만 원을 대입을 해주니까 직접 재료비가 2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가 230만 원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 나와 있죠. 노무비는 120만 원, 제조 간접비는 180만 원. 그래서 230에 120에 180만 원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1번에 53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접 재료비 계산할 때 이것이 기초하고 기말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단기에 얼마만큼 증가했다라서 그 증가분을 그 총 매입 금액에서 빼주게 하는 이러한 부분을 한번 꼬아놓은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1번은 다음 중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이 답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개발 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번에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건 뭐예요? 개별 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게 종합 원가 계산이죠. 종합 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 대량 반복 생산할 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보시면 고객의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방법, 이것이 품종 소량 주문 생산에 해당하는 개별 원가 계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4번은 제조 간접 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을 정하여 배부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분법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에서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2번은 보조분 원가의 배부 방법 중 단계 배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위에서는 우리가 11번 문제에서는 종합 원가 계산하고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12번은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의 그 보조 부분 배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보조 부분 배부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직접 배분법, 두 번째가 단계 배분법, 세 번째가 상호 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의 배분법이 있다는 거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1번에 최초 배부되는 부분의 경우 자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에 배부된다. 이게 단계 배부법의 정인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2번에 보조 부문 간의 배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배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부하는 거. 이게 단계 배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그래서 보조 부분의 이 배부 순서에 따라서 배부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단계 배부법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보조 부분 상호 간에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여 일용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완전히 고려해서 가장 비슷하게 타당하게 배분하는 것은 이 단계 배분법이 아니라 뭐냐면 상호 배분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상호 간의 완전히 고려하는 거, 완전히 고려해서 이 배분하는 방법은 상호 배분법이 되는 겁니다. 이제 13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것인데 이번에 이 부가가치세법 세 가지 나온 문항들이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특히나 이 이론 시험 중에서도 이 부가가치세 부분 이 부분이 좀 까다로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에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에 일정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월 합계 세금 계산서는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이 속하는 다음 달 14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월 합계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원칙으로는 재화 용역이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맨날 매 할 때마다 발급하는 거 계속 꾸준하게 루틴하게 돌아가는 이러한 사업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매 할 때마다 발급하는 게 비효율적이니까 월 합계 세금 계산서를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4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10일.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꼭 나오니까 그 암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나온 거죠. 자, 4번은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거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14번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 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며칠 이내에 환급해야 하는가? 자, 이것도 암기 상황이죠. 환급 문제. 환급은 일반적으로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한 시기만 볼게요. 이 일반 환급은 그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가 일반 환급이고요. 그다음에 조기 환급은 뭐 확정 신고 기한이라든가 조기 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암기하기 좀 편하게 하려면 일반 환급 30일, 조기 환급은 거의 절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5일인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아주 명확한 거죠. 이거 뭐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읽고 내가 기억하는 거라고 하면은 정답을 푸시면 되고 기억 못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냥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기억 못한다고는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5번 보시면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주 서초는 2018년 11월 20일 주 중부에게 기계장치를 1,1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고 부가세는 100만 원이겠죠. 공급하고 어음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2019년 2월 10일 주 중부에 부도가 발생하여 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다. 주 중부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없다고 했으니까 부도 처리되면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 서초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와 공제 대상 대손세액으로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거는 시기는 차치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여기서 1,100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1,000만 원은 공급가액이고 부가가치세는 100만 원이니까 환급받을 그러한 대손세액, 공제대상 대손세액이 100만 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번하고 3번은 탈락시키고 이제 1번하고 4번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부도가 났다고 해서 바로 대손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려면 이 부도가 나고 6개월 이후에나 이거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2월 10일 날 발생을 했다고 했으니까 2월 10일 날 발생을 했으니까 2월 10일부터 6개월 이후가 되는 겁니다. 6개월 이후가 되는 거니까 확정은 언제 되겠어요? 8월 10일 정도에 이제 그 확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8월 10일, 8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언제예요? 2기에 2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19년 1기 예정 신고가 아니라 2기 확정 신고 기간인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도가 발생한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일에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간. 예정 신고도 아니고 확정 신고 기간에 이 그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걸 기억 못한다 하더라도 2번, 3번을 찍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1번과 4번 중에 이렇게 확률을 낮춰가지고 기억 못한다고 하면은 1번과 4번 중 여러분들이 이제 고심을 해서 찍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